안녕하세요. 금융제작법 3주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그 판재 성형 가공에서 요 구품 가공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좀 구품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한번 구품 가공의 종류와 좀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이제 구품 가공을 할 때 이 구품 응력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또 구품부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또 스프링백 현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저 구품력하고 이제 판재 길이 계산하는 방법, 구품 가공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품 가공은 이제 뭐 명칭 그대로 우리가 이제 판재에다가 구품을 줘서 그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제 가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재료에 구품을 줄 경우에는 요 구품 준 바깥쪽 부분은 인장이 되고 또 안쪽 부분은 이제 압축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굽어진 형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재료 중간에는 바깥쪽은 지금 이 부분 바깥쪽은 늘어나고 안쪽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니까 재료 가운데 부분에서는 전혀 길이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런 위치가 생기게 되고, 이 길이 변화가 없는 요 축을 보고 이제 우리가 중립축 또는 이제 중립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요 밑에 그림은 이제 뭐 탄성 한도 이내로 이제 하중을 가했을 때 하고, 그 다음 이제 소성 변형으로 이제 요 구품에서 소성 변형이 됐을 때 이제 응력 분포를 비교해 본 그림인데, 자, 탄성 변형 내에서는 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그 바깥쪽에는 이제 인장 응력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인장 응력의 크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립축에서는 이제 응력은 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부분에서는 이제 반대로 압축 응력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압축 응력이 생기면서 압축 응력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제일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그 하중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게 되면 이제 요 그 비례 한도 뭐 이내이니까 다시 그 판재가 구부러진 형태가 아니라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좀 더 하중을 갖다가 이제 가해 주게 되면은 자, 이제 그 소성 변형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성 변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 뭐 변형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하고 더 이상 그 직선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바깥쪽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응력 분포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그래도 이제 재료 내부에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내부에는 이제 탄성 한도 내에 있게 되고, 이제 바깥쪽 부분만 이제 요 탄성 한도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 소성 변형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중을 갖다가 제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소성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구 변형은 남는데, 자, 안쪽에 여기 보면 안쪽에 아직까지 탄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료가 약간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판재가 조금 펴지려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겠죠. 구품 가공을 할 때 인장을 받는 이제 부분이 이제 먼저 압축을 받는 부분보다 먼저 항복 응력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그 구품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중립축이 이 압축부 쪽으로 조금 그 이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중립축은 대개 이제
요 그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판재 중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한 안쪽에서 한 0.35에서 한 0.5T, 요 T는 판재 두께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이제 그 중립축이 그 형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바깥쪽은 이제 인장에 의해서 이제 길이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폭은 약간 작아지게 되죠. 그렇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쪽 길이가 약간 늘어나니까, 이 길이가 조금 굽힘부가 늘어나니까 이쪽 폭은 약간 좀 작아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은 길이가 수축이 되니까, 오히려 폭은 약간 커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판은 약간 좀 그 뒤틀린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있게 되겠고, 요 뒤틀림 형상을 이제 와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굽힘부를 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인장부 쪽이 약간 이렇게 좀 오목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여러분이 찌그렸을 때, 여기 파이프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 놨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확연히 들어가는 거를 좀 우리가 파이프 같은 경우에서는 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굽힘 특성이 되겠죠. 자, 또 굽힘할 때 여기 가공 방향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판재를 압연하게 되면 이제 압연 방향으로 이렇게 그 섬유 조직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압연 방향으로 이렇게 섬유 조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압연한 판재를 갖다가 요 압연 방향하고 이제 평행하게 이제 굽힘 가공을 해주게 되면은 그림 B가 압연 방향하고 지금 평행하게 굽힘해 준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어, 요그 요 입자들의 조직 방향이 이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요 입자 사이에 쉽게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 자, 이제 압연한 방향에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굽힌 가공을 해주게 되면은, 자, 전체 조직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굽혀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 균열을 갖다가 좀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요 굽히는 방향은 반드시 압연 방향에 평행한 방향이 아니라 압연 방향의 직각인 방향으로 요 굽힌 가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알루미늄 스트립에서 인장부에 생기는 우리가 요 균열 같은 거를 좀 나타난 그런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굽힘 가공할 때 여기 이제 굽힘부의 형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굽힘 가공을 할 때 이제 여기 굽어진 부분만, 자, 요 부분은 이제 그 원호 형상으로 이제 요 굽힘이 발생이 되겠고요. 자, 원호 형상이니까 이제 굽힘 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굽힘부 안쪽에 요 원호 반경을 보고 이제 굽힘 반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판재를 굽혀주니까 이제 굽힘각은 요 굽힘부의 그 원호각이 이제 굽힘각이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평평했던 판재를 갖다가 굽혀서 요 위치까지 굽혀주는 거니까 요게 굽힘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요 굽힘부의 원호각이 되겠고요. 자, 이제 굽힘부의 길이 LB는 이제 요 굽힘부의 요 전체 그 중립축 길이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축 길이는 이 길이는 우리가 굽혀줬을 때 굽힘부에서 요 길이 변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정면도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굽힘 반경,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이제 굽힘 각도에 해당이 되겠고, 자, 요 길이가 이제 길이 변화가 없는 요 중립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굽힘 가공을 할 때, 자, 우리가 굽힘 반경을 지나치게 작게 했을 경우에 요 재료에 따라서는
요 인장 부분에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인장 부분에 균열이 발생되면은 뭐 이거는 거의 뭐 제품으로서는 이제 불합격이 되니까 요 굽힘 가공을 하는 경우라도 인장부에는 균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요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요 그 굽힘 반경을 요 최소 굽힘 반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저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인장부의 변형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그 중립축의 길이는 요 LB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LB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그 전체 인장부의 길이는 이제 L5라고 했을 때 전체 변형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굽힘 반경, 그러니까 최소 굽힘 반경 나누기 판재 두께로 이렇게 식을 갖다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이제 굽힘 반경이 R 값이 이제 그 작아지게 되면은 작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변형률은 좀 커지게 되겠죠. 자,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제 그 재료의 이제 굽힘 반경은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재료가 아주 소프트할 경우에는 뭐 굽힘 반경이 아주 없게 이제 하니까 재료를 완전히 겹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좀 이제 단단한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거는 이제 판재 두께 한 6T 정도가 요 그 최소 굽힘 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판재 두께 뭐 0.5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단단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한 판재 두께의 한 6배 정도가 요 최소 굽힘 반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료에 따라서도 최소 굽힘 반경이 있고, 최소 굽힘 반경보다 더 작은 반경으로 굽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요 굽힘 가공을 할 때 요 이제 스프링백 현상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굽힘 가공을 할 때 여기 재료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요 굽힘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좀 탄성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굽혔을 때 이제 하중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약간 탄성 회복이 되면서 조금 여기 이제 그 점선을 표시한 것처럼 원래 형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형상으로 조금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스프링 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게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식은 이제 스프링 백을 갖다가 좀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에서 여기 R라인은 우리가 이제 가공할 때 이제 굽힘 반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는 이제 가공하고 나서 하중을 제거하고 나서 재료의 이제 최종적인 이제 요 굽힘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는 재료의 탄성 개수, 그 다음에 요 시그마 Y는 항복 강도 해서 되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스프링백이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될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 그 스프링백의 크기는 요 식을 살펴보면은 이제 굽힘 반경 나누기 두께가 크면은 스프링백이 좀 커지고요. 그 다음에 항복 강도가 이제 큰 재료 또는 이제 탄성 개수는 작은 재료가 좀 스프링백이 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굽힘을 할 경우에는 저 스프링백이 생기기 때문에 스프링백을 갖다가 좀 보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스프링백이 있으니까 이제 스프링백을 고려해서 좀 과도하게 굽혀 주고 나서 하중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되도록 좀 과도하게 굽혀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A하고 B가 이제 조금 이제 과도하게 굽혀주는 그런 방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굽힘부에 이제 큰 압축 응력을 갖다가 이제 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림 이제 C하고 D가 이제 가하면서 지금 이 부분으로 상당히 좀 굽힘부에 굉장히 큰 압축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재료의 응력 상태가 전부
어, 원래 이제 굽힘부에는 이제 바깥쪽은 인장, 내부는 압축으로 응력이 형성이 되는데 압축 응력이 크게 가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죠? 인장 응력은 감소가 되고 압축 응력은 더 커져서 거의 전체가 압축 응력 상태에 있게 되면은 탄성 회복이 그렇게 크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압축 응력을 가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반대로. 자, 굽힘부를 갖다가 이제 당기면서 이제 굽힘을 해서 전체 굽힘부가 이때 인장만 밖에도 탄성 회복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고온에서 이제 굽힘 가공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또 스프링백을 또 좀 줄여서 보정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굽힘 가공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굽힘 가공에 필요한 여기 굽힘 역도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B가 이제 펀치에 가해지는 하중 그 굽힘력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B는 이제 판재 전체 폭, 그다음에 T는 판재 두께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이 오프닝은 이제 여기 그 다이의 너비를 뜻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V 다이에서는 뭐요 다이의 전체 폭이 이제 다이 오프닝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양쪽을 갖다가 이제 굽혀줄 때 쓰고 있는 이제 U 다이 같은 것도 전체 여기 다이의 폭이 다이 오프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판재를 갖다가 90도로 굽혀줄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여기 와이핑 다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와이핑 다이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이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요, 요 끝에가 완전 직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각이면 안 되고 요 끝에가 요 재료의 요 굽힘 반경만큼의 여기 그 곡률 반경을 갖는 형태로 다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펀치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가 이렇게 약간의 곡률을 갖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다이하고 펀치의 곡률 중심의 요 거리를 보고 이제 와이핑 다이일 경우에는 다이 오프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그마 T는 이제 인장 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적정한 이제 계수값으로 이제 좀 굽힘력을 이제 결과를 보정을 해주는데 그 V다일 경우에는 다이 오프닝이 두께 한 8배나 한 16배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1.33이나 1.2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굽힘 다이, 요 V 형태의 다이는 대개 다이 오프닝을 갖다가 판재 두께 8배나 한 16배 정도로 만들어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 다이 같은 경우에는 계수값을 한 0.67, 그 다음에 와이핑 다이는 한 0.33 정도의 계수를 써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요 굽힘력이 필요한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굽힘 가공을 할 때 주어지는 도면은 이렇게 이제 판재가 이렇게 굽어진 상태가 이제 도면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러한 굽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재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에서 여기 R은 이제 굽힘 반경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굽힘 반경은 여기 굽힘부의 곡률 중심에서 여기 굽힘부 안쪽까지의 요 거리가 이제 굽힘 반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굽힘부는 항상 이게 원호로 지금 그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형상은 우리가 원호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뭐 T는 이제 판재의 두께고, 그 다음에 알파는 이제 굽힘 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굽힘 반경이 충분히 커서, 그러니까 판재 두께의 한 2배 이상 정도가 되면은 그냥 중립축은 여기 판재 중심에 그냥 위치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힘 반경이 작아져서, 그러니까 그 판재 두께 한 2배보다 작게 되면은 중립 축은 여기 안쪽으로 약간 움직여서 한 판재 두께의 한 0.33 정도의 위치에 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중립축의 원호 길이는 저기 굽힌 각에다가 그 다음에 R이 이제 굽힌 바 안쪽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다가 여기에 아까 이제 개수 곱하기 판재 두께를 해주게 되면은 실제 요 곡률 중심에서 중립축이 있는 전까지의 원호 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굽힌 각 곱해주게 되면은 요 굽힘부에 요 중립축 길이인 굽힘 여유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판재의 길이는 직선부 길이에다가 굽힘 여유를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굽힘 작업에 필요한 그 판재의 길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 굽힘 가공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다이밴딩은 명칭 그대로 이제 요 다이를 사용해서 판재 변형을 이제 구속하면서 성형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 요건 지금 V 다이를 쓰는 이제 다이 밴딩이고, 그 다음에 또 뭐 U 다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와이핑 다이를 써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90도로 이제 굽힘 작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어밴딩 그림에 있는 것처럼 판재 양쪽 부분만 이제 다이로 지지를 해주고 중간에는 아무런 구속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펀치를 가해주게 되면은 여기 굽힌 부분은 아무런 그 변형 구속 없이 요 성형을 시키는 방법이 이제 에어밴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이는 상당히 뭐 간단하죠. 양쪽만 지져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롤 밴딩이라고 하는 작업은 이제 여기 그 롤 사이에다가 판재를 갖다가 이제 이송시켜 주면서 그 롤의 배열에 따라서 판재가 이제 그 굽어지게 가공하는 방법인데, 자, 얘는 이제 그 회전하는 롤을 그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판재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이송을 시켜주면서 굽힘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굽힘부의 길이를 갖다가 굉장히 좀 길게 가공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사진 이제 실제 롤 밴딩으로 여기 지금 이제 판재가 지금 통과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크게 그 길게 이제 굽힘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플랜징이라고 하는 작업은 이제 판재의 끝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굽혀가지고 요 플랜지로 성형해주는 가공이 이제 요 플랜징 작업이 되고, 뭐 대부분은 이제 90도로 굽혀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 A 같은 거를 갖다가 여기 평플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여기 뭐 신장 플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C처럼 이제 이렇게 그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수축 플랜지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왜 이거를 신장 플랜지라고 하고 B처럼 오목하게 들어가는 걸 신장 플랜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볼록한 부분을 수축 플랜지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은,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이제 판재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굽혀준다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굽혀가지고 전체 형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판재 굽혀서 자, 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 부분이 위에서 빗금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는 당연히 수축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상을 이제 수축 프렌즈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요 그림을 머리에 떠올리면은 뭐 신장 프렌즈하고 수축 프렌즈하고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딤플링이라고 하는 작업은 이제 판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요 구멍 주위를 확장해서 이렇게 프렌즈 형식으로 이제 가공하는 작업이 이제 딤플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구멍 뚫는 거하고 그다음에 프렌즈로 가공하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뭐 각각 작업하는 게 아니라 펀치에 앞에서 먼저 구멍을 갖다 이렇게 뚫고, 그러니까 요게 먼저 통과하니까 이 부분에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후속 부분이 내려오면서는 판재를 뚫린 구멍을 뚫은, 자, 구멍이 작은 요 정도 구멍이 뚫려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요 부분은 이제 다시 이렇게 그 프렌즈로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 영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보고 이제
딤플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딩이라고 하는 작업은 요 그 굽힘을 가해서 이제 판지의 끝부분을 갖다가 이제 요 둥글게 말아주는 이제 어,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판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에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 이 다이의 형상대로 판재가 이렇게 그 끝에가 이렇게 그 원형으로 이렇게 말리는 형상으로 가공이 진행이 되겠죠. 또 이제 여기 B 같은 방법은 이제 펀치하고 다이를 이용을 해서 요 끝부분을 갖다가 요 또 둥글게 말아주는 이제 그런 형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밍이나 이제 뭐 시밍이나 뭐 컬링은 되게 이제 비슷한 작업 저 가공인데 요 그림 A처럼 이제 판지의 끝을 갖다가 여기 접어가지고 겹쳐주는 가공을 보고 이제 해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시밍은 이제 다른 판지하고 연결을 시켜 이어주기 위해서 판지의 끝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접어가지고 다른 판재하고 이어주는 가공을 이제 시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컬링은 이제 판재 끝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주는 작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컬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우리 앞에서 여기 뭐 굽힘력 계산하는 거하고 또 전체 판재 길이 계산하는 거를 한번 우리 봤으니까 한번 이렇게 판재에 대한 도면이 한번 주어졌을 때 한번 굽힘력하고 한번 판재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제 판재 폭은 지금 44.5mm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께는 3.2mm 정도의 그 두께의 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밴딩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V밴딩이니까 이렇게 다이에다가, V자 다이에다가 판재를 올려놓고 굽힘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V밴딩 했을 때 여기 지금 다이 오프닝은 지금 한 25mm로 잡았으니까 판재 두께의 한 8배 정도로 그 다이 폭을 갖다가 지금 설정을 해 줬습니다. 자, 이제 재료가 주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료에 대해서 뭐 인장 강도, 그 다음에 또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이제 탄성 계수. 자, 요거는 이제 재료에 우리가 물성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값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요 정보만 있으면은 우리가 굽힘력하고 이제 판재 길이를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자, 어떻게 계산했는지 과정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설계자가 이제 집어넣을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판재 폭하고 이제 뭐 판재 두께 주어진 값으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굽힘부에서 이제 뭐 굽힘 반경, 그 다음에 이제 굽힘 각 주어진 값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V 밴딩에서 이제 우리 다이 오프닝 값 25mm 여기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판재 직선부 길이는 또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건 나중에 판재 길이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표현을 해 놨습니다. 자, 노란색은 이제 엔지니어가 입력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계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수하고 이제 그 재료의 그 물성치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할 때는 라디안 각도를 쓰기 때문에 여기 굽힘각 가지고 이거는 이제 60도가 1.047 라디안으로 계산해 준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힘력 계산할 때 다이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있었으니까 자, 그 개수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재 길이 계산할 때 요 중립축 그 이동하고 관련돼서 요 판재 굽힘 반경하고 판재 두께에 따라서 뭐 0.33하고 0.5가 있으니까 요따가 좀 집어넣어 줬고요. 자, 근데 이것들은 이제 재료의 뭐 인장 강도, 항복 강도, 탄성 계수니까 재료의 물성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전부 식들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각 쉘에다가
필요한 그 물리량을 이렇게 그 데이터 값을 써놓고, 자, 여기 이제 계산하는 식은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자료에서 구입력 계산하는 공식을 여기다가 작성해 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요 주어진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 구입력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일 경우에는 필요한 구입력이 1112kg 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입 여유는 지금 이 부분, 이 구입 부분, 자, 이 부분의 중립쪽 길이는 한 6.08mm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판재의 전체 길이는, 직선부 길이는 뭐 38 더하기 25가 직선부 길이니까 63이고, 자, 거기다가 구입 여유 더해주게 되면은 판재 전체 길이는 69.08이니까, 자, 이렇게 판재를 요 형상의 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재 길이는 69.08mm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앞에 뭐 변형률하고 스프링백 계산하는 식이 있어서 이 변형률하고 지금 스프링백도 한번 다 계산을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장 부분의 변형률은 한 0.252 정도 지금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백은 이제 아까 근사시계에서 계산을 했더니, 자, 작업할 때 만약에 요 구핀 반경이 4.75였다면은 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하중을 제거하고 나서는 약간 탄성 회복이 되면서 실제 구핀 반경은 한 4.778 정도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학을 하다 보면, 또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너무 뭐 식들을 우리가 뭐 유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주어진 식을 가지고 뭐 필요한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뭐 식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에서 요구하는 그 물리량의 요 단위를 맞춰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주면은,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계속 뭐 작업할 때 이제 그 프레스를 쓰는데, 자, 프레스는 굉장히 큰 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스 용량은 일반적으로 톤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톤을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할 게 있는데, 자, 톤은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뭐 미터계 단위를 쓰니까 요 메트릭 톤에서 이제 1톤을 갖다가 그냥 요 1000kg 요 중량을 이제 1톤이라고 우리 쓰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저기 이제 롱톤이라는 거는 이제 영국에서 쓰는 단위인데, 여기 1톤을 갖다가 2240 파운드를 갖다가 1톤으로 표시를 하고, 요걸 롱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주게 되면은 1016kg 퍼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여기 1톤을 갖다가 2000파운드로 2000파운드를 이제 1톤이라고 정의를 해서 미국에서 요 쓰는 톤을 갖다가 이제 좀 영국보다는 좀 이제 수치가 좀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쇼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킬로그램 퍼스로 환산하면은 907kg 퍼스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뭐 메트릭 톤은 뭐 여기 m/t 또는 여기 이제 미터계가 이제 프랑스에서 주창을 했기 때문에 뭐 불톤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롱톤은 이제 LT 뭐 또는 0톤, 영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ST는 이제 뭐 쇼톤에서 이건 미톤이라고 뭐 또 부르고 있으니까 뭐 참고적으로 톤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